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인 당신을 병신이라고 저장해뒀다면 70 노인이 선택한 마지막 존엄 지키기 지금 시작합니다. 늦가을 오후에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다. 칠순을 훌쩍 넘긴 박정수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다가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발견했다. 며느리 김수진의 것이었다. 화면이 꺼져 있었지만 방금 전까지 충전기에 꽂혀 있던 것이 분명했다. 아이고, 또 두고 갔네. 정수는 작게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알려줄까 하다가 문득 자신의 번호가 제대로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졌다. 얼마 전 며느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자신에게 연락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혹시 번호를 잘못 저장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화면을 켜보았다. 다행히 잠금이 풀려 있었다. 며느리는 집에서는 늘 잠금을 해제해두곤 했다. 정수는 서툰 손길로 연락처 앱을 찾아 눌렀다. 비읍, 기억을 차례로 눌러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박정수라는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 다시 한번 천천히 검색해 보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상하네. 분명 저장해뒀다고 했는데 혹시 아버님이나 시아버지로 저장했을까 싶어 목록을 위아래로 천천히 넘겨보았다. 기억, 니은, 디귿을 지나 미음, 비읍까지 왔을 때였다. 자신의 전화번호 옆에 낯선 이름이 보였다. 아니, 이름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단어였다. 병신. 두 글자가 화면에 선명하게 떠 있었다. 정수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잘못 본 것일까 싶어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분명했다. 자신의 번호 옆에 그 단어가 버젓이 적혀 있었다. 번호를 눌러보니 최근 통화 기록까지 나왔다. 틀림없이 자신의 번호였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니, 오히려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화면 속 두 글자는 냉정하고 명확했다. 그제야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며느리가 자신을 부를 때의 묘한 어조, 무언가를 부탁할 때 스쳐 지나가던 짜증 섞인 표정, 손주들 앞에서만 보이던 억지스러운 친절함, 그리고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주고받았을 대화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보였구나. 정수는 휴대폰을 다시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놓을 수조차 없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다. 그것도 가족에게, 며느리에게. 거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1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이 더 이상 자신의 공간이 아닌 것만 같았다. 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비틀거리며 복도를 지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뒤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가 돌아온 모양이었다. 아버님, 제가 왔어요. 휴대폰 못 보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밝게 들려왔다. 언제나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저 방문을 조용히 닫고 침대 끝에 앉았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여전히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정수의 가슴속은 한겨울처럼 차가웠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두 글자가 맴돌았다. 병신. 자신이 며느리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것.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울 기운조차 없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자니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젊은 시절의 자신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25에 장가를 들고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그때만 해도 세상이 다 자신의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공장 막노동으로 시작해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날들이 이어졌다. 아내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다. 그렇게 10년을 악착같이 일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다. 명절날 친척 집에 갔을 때 겪었던 일이 선명하게 기억났다. 사촌형은 사업에 성공해서 큰 집에 살고 있었다. 정순의 가족이 도착하자 형수가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맞이했다. 어머 왔어? 거기 구석에 앉아. 마치 귀찮은 손님을 대하듯 하는 말투였다. 식사 자리에서도 형과 형수는 다른 친척들하고만 이야기를 나눴다. 정수가 말을 붙이려 하면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렸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기분이었다. 형님, 요즘 경기가 어떻습니까?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형이 코웃음을 쳤다. 경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경기 타는 거 없어. 자네처럼 날품팔이하는 사람들이나 경기 타지.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정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다.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일찍 자리를 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물었다. 아빠, 우리는 왜 가난해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정수는 더욱 악착같이 일했다.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터로 나갔다. 아내도 새벽 시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아들에게만은 가난의 서러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다행히 아들은 공부를 잘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정수는 그때 처음으로 가슴을 펼 수 있었다.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앞섰다. 제대로 된 예물 하나 마련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다. 며느리 수진을 처음 만난 날도 기억났다. 단정하고 말씨도 고운 여자였다. 정수 부부를 보며 공손하게 인사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다. 결혼식 날 정수는 낡은 양복을 입고 서 있었다. 새 옷을 살 여유가 없었다. 며느리 쪽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신랑 아버지 옷 좀 봐. 저렇게 초라해도 되나? 정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쓰러졌다. 과로로 인한 뇌출혈이었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아들이 돈을 대겠다고 했지만 정수는 거절했다. 신혼살림에 보태라고 모아둔 돈을 모두 병원비로 썼다. 아내는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다른 것을 볼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쌓여갔다. 아버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그냥 계세요. 말은 공손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다. 마치 귀찮다는 듯이. 손주가 태어난 후에는 더 노골적이었다. 아버님, 애기 손 좀 잡지 마세요. 손이 지저분하시잖아요. 아버님, 애기 앞에서 기침 좀 하지 마세요. 감기 옮으면 어떡해요. 하나하나가 작은 바늘처럼 정수의 가슴에 꽂혔다. 하지만 참았다. 손주를 보는 기쁨이 그 모든 것을 덮어주리라 믿었다.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할 때도, 자신을 귀찮아하는 눈빛을 보낼 때도 모두 참았다. 가족이니까.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삼켰다. 자신이 참으면 집안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다. 아들 앞에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혼자 앉아 있곤 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은 참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지우는 일이었다. 정수는 이 집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다. 아무도 자신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자신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다. 밥상머리에 앉아 있어도 대화에 끼지 못했다. 손주가 자신을 찾을 때만 잠깐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다. 정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며느리의 휴대폰에 저장된 그 이름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사람이 아닌 짐이었고 귀찮은 존재였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참는 것과 존엄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70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새벽 5시 정수는 이미 깨어 있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니, 잠을 자려고 하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계속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이었다. 정수는 서랍장을 열었다. 가장 아래 칸에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다. 천천히 꺼내어 탁자 위에 펼쳤다. 통장, 토지 문서, 예금 증서, 평생 모은 재산의 흔적들이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결코 적은 액수도 아니었다. 은행 통장을 하나씩 들여다보았다. 첫 번째 통장은 30년 전에 만든 것이었다. 잔액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첫 월급을 받아 만들었던 통장이라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다. 두 번째 통장에는 좀 더 큰 금액이 들어 있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둘이서 조금씩 모은 돈이었다. 세 번째 통장에는 정기 적금이 들어 있었다. 토지 문서를 펼쳤다. 고향 근처의 작은 땅이었다. 20년 전에 산 것이었다. 당시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산자락이었지만 최근 개발 바람이 불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다. 정수는 그 땅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 어제까지는 그랬다.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인가.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재산을 모은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가족을 위해서였다. 아들이 편하게 살기를, 손주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그 가족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 존중은커녕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다. 정수는 결심했다. 이 재산을 모두 정리하기로,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남기지 않기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쓰기로 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삶을 되찾는 일이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정수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옷을 갈아입었다. 은행이 문을 열면 가장 먼저 찾아갈 생각이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옷차림이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박정수,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스스로에게 말했다.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다. 70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었다. 아침 9시 정수는 집을 나섰다. 며느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인사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정수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수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은행이었다. 창구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예금 해지하러 왔습니다. 아, 네. 통장 좀 주시겠어요? 정수는 가지고 온 통장 3개를 꺼내 건넸다.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전부 다 해지하시는 거예요? 네, 전부요. 그런데 이 적금은 만기가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요. 지금 해지하시면 이자를 못 받으시는데 괜찮습니다. 해지해 주세요.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 동안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모두들 바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다 됐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수표로 주세요. 수표를 받아 지갑에 넣었다. 무게감이 느껴졌다. 이것이 자신의 평생이었다. 은행을 나와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부동산 중개소였다. 어서 오세요. 중년의 남자가 반갑게 맞이했다. 정수는 토지 문서를 꺼내 보였다. 이 땅 팔고 싶습니다. 중개인이 문서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 위치면 괜찮은데요. 최근에 이쪽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얼마에 파시려고요? 시세대로 주시면 됩니다. 빨리 팔고 싶습니다. 금매시군요. 그럼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 빨리 나갈 텐데. 상관없습니다. 중개인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금액을 불렀다. 정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액수였다. 고개를 끄덕이자 중개인이 서류 작성을 시작했다. 그런데 어르신, 가족분들은 아세요? 이런 큰 거래는 보통 가족들과 상의하시는데. 내 땅인데 내가 팔면 되지. 왜 상의를 합니까? 정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중개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한 달 안에 잔금을 받기로 했다. 중개소를 나오니 점심때가 되었다. 작은 식당에 들어가 혼자 식사를 했다. 된장찌개와 밥 한 그릇이었지만 오랜만에 편하게 먹는 식사였다. 눈치 볼 일도 없었고 누가 뭐라 할 일도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동사무소였다. 주민등록 등본을 떼기 위해서였다. 앞으로 필요한 일이 많을 것 같았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물었다. 어르신, 이사라도 가세요?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애매하게 대답하고 동사무소를 나왔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정수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아버님, 어디 갔다 오세요? 점심도 안 드시고. 볼일 좀 보고 왔습니다. 정수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며느리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재산을 정리하는 것은 첫 단계에 불과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정수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다. 며느리를 벌주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싶었다. 누군가의 부담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살고 싶었다.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는 살. 그것이 정수가 원하는 전부였다. 저녁 무렵 아들이 퇴근했다. 거실에서 며느리와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오늘 좀 이상하던데. 아침부터 어디 나가시더니 점심때도 안 들어오시고.
왜? 어디 편찮으신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표정이 좀 달라 보였어. 아들이 정수의 방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저녁 드세요. 알았다. 곧 나갈게. 정수는 일어나 옷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갔다.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네 식구가 둘러앉았다. 손주 둘도 아빠가 왔다고 좋아하며 떠들어댔다. 정수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수는 밥을 한 숟가락 더 뜬 후 대답했다. 은행 좀 갔다 왔다. 은행요? 무슨 일로요? 그냥 볼 일이 있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정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다. 은행에서 연락이 갈 것이고 부동산 거래도 알려질 것이었다.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되었다. 아니,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사실만 통보하면 그뿐이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멀리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집에서는 따뜻한 저녁이 시작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 집의 따뜻함은 정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다. 이제 내 길을 가야지. 정수는 작게 중얼거리며 불을 껐다. 오늘 밤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신문을 읽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저녁에는 방에서 책을 읽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월요일 오후 정수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전화를 받았다. 땅 매매가 성사되었다는 연락이었다. 잔금을 받으러 오라는 말에 정수는 바로 다음 날 약속을 잡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었다. 화요일 아침 정수는 일찍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며느리가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대충 둘러댔다. 부동산 중개소에 도착해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잔금을 받았다. 생각보다 큰 돈이었다. 은행에 들러 새 통장을 만들고 돈을 입금했다. 모든 게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아들 명의는 하나도 없었다. 그날 저녁 사건이 터졌다. 며느리의 동생이 집에 찾아왔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현관에서부터 목소리가 들렸다. 누나, 우리 동네에 땅 판 사람 있다며? 그게 시아버님 땅이라던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당황스럽게 들렸다. 뭐, 무슨 소리야? 아니, 오늘 동료한테 들었는데 이 동네 박정수 씨가 땅을 팔았다고. 그게 시아버님 아니야? 거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정수는 방에서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며느리와 그의 동생이 놀란 얼굴로 정수를 쳐다보았다.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땅을 팔았다는 게 사실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정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실입니다. 아니, 왜요? 왜 갑자기 땅을 파셨어요? 그것도 우리한테 아무 말씀도 없이? 내 땅인데 내가 팔면 안 됩니까? 며느리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린 채 서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다. 퇴근 시간보다 이른 시각이었다. 회사에서 며느리한테 급한 전화를 받고 온 모양이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땅을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정수는 소파에 앉았다.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켜야 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의 동생이 정수를 둘러싸고 서 있었다.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아들이 다그치듯 물었다. 정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유를 알고 싶으냐? 당연하죠. 그 땅은 우리가 나중에 물려받기로 한 거잖아요. 갑자기 팔다니. 물려받을 땅이 없어졌으니 섭섭하구나. 정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아들이 움찔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수진아. 정수가 며느리를 불렀다.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정수를 바라보았다. 정수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휴대폰 연락처에 내가 뭐로 저장돼 있더냐?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정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병신, 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그렇게 부르고 다녔다. 그것도 몇 년 동안.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았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정수는 일어서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일주일 전에 수진이 휴대폰을 두고 나간 걸 봤다. 혹시나 해서 내 번호를 찾아봤지. 그랬더니 병신이라고 저장돼 있더구나.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내 번호가 맞았어. 아들의 입이 벌어졌다. 며느리를 쳐다보는 눈빛에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정말 그랬어? 며느리가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잘못해서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장난? 정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70이 넘은 늙은이를 병신이라고 부르는 게 장난이냐? 죄송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연락처에 저장해 놓고, 그럼 전화할 때마다 그 이름을 보면서 전화를 걸었겠네.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눈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아들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 제가 집사람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내 잘못이 아니다. 수진이 한 일이지. 그래도 제가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언제부터인가 아들도 며느리 편만 들었다. 정수가 뭔가 말하려 하면 아버지, 며느리도 힘들어요라며 며느리를 감싸곤 했다. 그때마다 정수는 입을 다물었다.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으니까. 이제 됐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정수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아들이 붙잡았다. 아버지, 그래도 땅을 왜 파신 겁니까?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정수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다. 내 땅을 내가 팔았는데 뭐가 너무하냐? 내가 산 땅이냐? 아버지가 언젠가 저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내 집사람이 날 사람 취급할 때 이야기였다. 이제 그런 약속은 없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은행 예금도 다 정리했다. 앞으로 내 돈은 내가 쓸 거다. 너희한테 물려줄 생각 없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아버님,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수진아, 나는 내가 미안해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심 없다. 다만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을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들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아직 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여기서 짐처럼 살지는 않겠다는 거다. 거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손주들이 방에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당황한 것이 역력했다.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내 가족이나 잘 챙겨라. 나는 내 길을 갈 테니. 정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밖에서 아들이 며느리를 다그치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가 우는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정수는 귀를 막았다. 더 이상 그들의 일이 아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가족과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것이 자신의 선택이었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모두들 잠든 모양이었다. 정수는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다. 어떤 삶이 될지는 몰랐다. 하지만 적어도 눈치 보며 사는 삶은 아닐 것이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수지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나와 있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아이들 방에서 자고 있었다. 오늘 밤 부부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다. 남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이 켜지자 눈부신 빛이 얼굴을 비췄다.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열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그 이름 앞에서 멈췄다. 병신. 아직도 그대로 있었다. 언제 저장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아마 시아버지와 말다툼을 한 어느 날이었을 것이다. 아니, 말다툼도 아니었다. 일방적으로 자신이 짜증을 냈던 날이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을 뿐이었다. 그날 친구에게 전화를 걸며 투덜댔었다. 진짜 답답해 죽겠어.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뭐만 하면 손주들한테 과자 사주고 내가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시아버지잖아. 그냥 좀 봐줘. 아니, 진짜 병신 같다니까. 그 말을 하며 연락처 이름을 바꿨다. 장난삼아. 아무 생각 없이. 친구가 웃었고 수진도 따라 웃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 후로 그 이름을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아니, 부끄러움을 넘어선 죄책감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족을, 그것도 70이 넘은 노인을 그런 이름으로 부를 수 있었을까?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늘 거실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실망과 배신감이 섞인 표정.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조용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다.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수지는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았다. 시아버지에게 어떻게 대했던가.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으로는 귀찮아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 심해졌다. 시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뭐든지 자신이 챙겨야 했다. 식사, 빨래, 청소. 아이들 돌보는 것도 힘든데 시아버지까지 신경 쓰려니 버거웠다. 아버님, 밥 드세요. 식사를 차려놓고 부를 때마다 짜증이 났다. 왜 혼자 못 드시고 부를 때까지 기다리시는지. 왜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지. 왜 손주들한테 자꾸 과자를 사주시는지.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짜증의 원인이었다. 친구들을 만나면 시아버지 이야기를 했다. 물론 직접적으로 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말투와 표정에서 불만이 묻어났다. 우리 시아버지 있잖아. 진짜 답답하셔. 왜? 뭐 하셨는데? 아니,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시고 자꾸 같은 말만 반복하시고 친구들은 맞장구를 쳐줬다. 그래도 참아야지. 나이 드신 분인데. 알아. 그래도 힘들다니까. 그런 대화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연락처 이름까지 바뀐 것이었다. 처음에는 농담이었다. 하지만 그 농담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태도가 되었다. 수지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 집의 가구 하나하나가 시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것들이었다. 저 낡은 탁자도 시아버지가 30년 전에 사신 것이라고 들었다. 책장에 꽂힌 오래된 책들도 시아버지의 젊은 시절 책이었다. TV 옆 액자 속 사진에는 젊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문득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수진아, 우리 영감 좀 잘 부탁해. 병상에서 힘없는 목소리로 부탁하던 모습.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아니,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히려 더 불친절해졌다.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수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이었다. 자신도 힘들었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변명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연락처를 수정하는 화면으로 들어갔다. 병신이라는 글자를 지웠다. 새로운 이름을 입력했다. 아버님. 저장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다. 시아버지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더 이상 여기서 짐처럼 살고 싶지 않을 뿐이다. 짐? 시아버지가 스스로를 짐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가족과 함께 살면서 짐처럼 느껴진다는 것. 그것도 며느리 때문에. 수지는 소파에서 일어나 시아버지 방 앞으로 갔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시아버지도 잠들지 못한 모양이었다. 문을 두드릴까 하다가 멈췄다. 지금 당장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바랄 자격이나 있을까? 다시 거실로 돌아와 앉았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다. 별이 몇 개 보였다. 수지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시아버지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사셨을까? 가족을 위해서였을 것이다. 아들을 키우고 손주를 보고 평범하게 늙어가는 것. 그게 전부였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은 그 소박한 바람조차 짓밟았다. 시아버지를 사람이 아닌 짐으로 취급했다. 존중하지 않았고 배려하지 않았다. 그저 귀찮은 존재로만 여겼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후회가 밀려왔다.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대했을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일까?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집안은 조용했다. 수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다. 몸이 떨렸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시아버지가 정말 집을 떠날까봐.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까봐. 제가 잘못했어요. 작게 중얼거렸다. 아무도 듣지 못할 사과였다. 하지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수지는 그렇게 밤새 앉아 있었다. 동이 틀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자격도 없으면서 용서를 빌 방법을 생각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어쩌면 답이 없는 것인지도 몰랐다. 사흘이 지났다. 정수는 집을 나갔다. 고시원을 얻어 짐을 옮겼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아내의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아들이 붙잡았지만 뿌리쳤다. 며느리는 울면서 사과했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 제발 생각 좀 다시 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절박했다. 하지만 정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 결정이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짐을 싸서 나가는 정수의 뒷모습을 보며 손주들이 울었다. 할아버지가 어디 가냐고 물었다. 정수는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지금 흔들리면 안 되었다. 고시원 방은 작았다. 침대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였다. 하지만 정수는 만족했다. 이곳은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눈치 볼 사람도 없었고 짐처럼 취급받을 일도 없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11월의 바람이었다. 짐을 정리하고 침대에 앉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며느리였다. 역시 받지 않았다.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었다. 저녁이 되었다. 근처 식당에 가서 혼자 식사를 했다. 김치찌개와 밥 한 그릇. 간단했지만 편안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찬을 더 가져다 주며 물었다. 어르신,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사 오셨어요? 네, 근처에 방을 얻었습니다. 아, 그래요? 자주 오세요. 잘해드릴게요. 따뜻한 말이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골목을 걸었다. 오랜만에 산책이었다. 집에서는 늘 어디 가냐는 질문에 답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웠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수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다. 점심은 밖에서 먹고 오후에는 또 산책을 했다. 저녁에는 방으로 돌아와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는 계속 왔다. 가끔 받기도 했다. 하지만 대화는 짧았다.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다. 집으로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아니다. 그게 전부였다. 정수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결정은 이미 내렸고 후회도 없었다. 어느 날 오후 고시원 입구에서 수진을 만났다. 며느리는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다. 정수를 보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버님. 정수는 대답하지 않고 지나가려 했다. 수진이 앞을 막아섰다. 아버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할 말 없다. 제발이요. 몇 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주세요. 정수는 한숨을 쉬고 근처 공원 벤치로 향했다. 수진이 뒤따라왔다. 벤치에 앉아 수진도 옆에 앉으려 했다. 정수가 손을 들어 막았다. 서서 말해라. 수진은 벤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수가 놀라 말렸지만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일어나지 않았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진심이 담긴 것 같았다. 하지만 정수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잘못한 걸 알면 됐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정수는 수진을 내려다보았다. 수진아, 나는 내가 사과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세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냥 내 인생을 살고 싶을 뿐이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정수를 바라보았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제가 달라질게요. 정말 잘할게요. 그건 내 일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아버님, 일어나라. 무릎 꿇고 있으면 사람들이 본다. 수지는 천천히 일어났다. 정수는 벤치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기려 했다.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다. 정말 다시는 집에 안 오실 거예요? 정수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모르겠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그럼 언제쯤 결정하실 건가요? 내가 결정할 일이다. 내가 알 필요 없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정수는 그대로 걸어갔다. 뒤에서 수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다.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수진의 사과를 받아들여야 할까?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뉘우쳤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다. 고시원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노크를 했다. 아버지, 저예요. 정수는 문을 열었다. 아들은 수척해진 얼굴로 서 있었다. 들어오너라. 아들은 방 안을 둘러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가 이런 곳에 계시다니. 내가 선택한 곳이다. 그래도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침대 끝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제가 부족했습니다. 집사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제가 가장인데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은 제 책임입니다.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40이 넘은 나이였지만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아버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집사람이 정말 뉘우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그럼 집으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시간이 필요하다. 얼마나요? 모르겠다. 내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들이 나간 후 정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며느리가 아무리 사과해도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복수를 원하는가? 아니었다. 그저 존중받고 싶었다.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었다. 그게 전부였다. 며느리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는 있었다. 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였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정수에게는 아직 그 시간이 오지 않았다. 석 달이 흘렀다. 겨울이 깊어지고 새해가 밝았다. 정수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작은 방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일상이 자리를 잡았다.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다.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정수는 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손주들이 보고 싶었다. 가끔 아들이 손주들 사진을 보여주면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1월 어느 날 정수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 정기검진이었다. 의사가 결과를 보며 말했다. 건강하십니다, 어르신.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아주 좋은 편이에요. 다행이군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는 것 같네요. 계속 이렇게 관리하세요. 병원을 나오며 정수는 생각했다.
건강하다는 것. 그것은 축복이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뜻이었다. 아직 살아갈 날이 많다는 뜻이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노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보였다. 모두들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정수도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아닌 박정수라는 한 사람으로서 물론 외롭기는 했다. 가족이 그리웠다. 하지만 그립다고 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정수는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설날이 다음 주인데. 혹시 집에 오실 생각 없으세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생각해보마. 네, 아버지. 언제든 환영입니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한숨을 쉬었다. 설날. 가족이 모이는 날.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집에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며칠을 고민했다. 설날 당일 정수는 결정을 내렸다. 집에 가기로 했다.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다. 옷을 갈아입고 선물을 준비했다. 손주들 세뱃돈이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떨렸다. 석 달만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아들이 나왔다. 아버지, 반가운 목소리였다. 현관으로 들어서자 손주들이 달려왔다. 할아버지, 아이들을 안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조심스럽게 나왔다.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아버님 오셨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 식사 시간이 되었다. 상을 차리는 며느리의 손길이 조심스러웠다. 정수 앞에 국그릇을 놓으며 작게 말했다. 아버님 좋아하시는 메뉴로 준비했어요.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며느리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대화는 별로 없었다. 아이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만 들렸다. 식사 후 거실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왔다. 무릎을 꿇고 앉더니 깊이 절을 했다.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너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촉촉했다. 아버님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정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다. 수지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말로만 하는 건 의미 없다. 알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나도 마찬가지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정수는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겠다.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다. 오늘은 이만하면 충분하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다. 정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 집에 다녀온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잘 모르겠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손주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혼자 살아갈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했다. 용서는 강요할 수 없는 것이었다. 스스로 준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었다. 2월이 되었다. 여전히 추운 날씨였지만 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정수는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박정수,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자기 이름으로 불려지는 기분이었다. 며느리의 휴대폰에 저장되었던 그 이름이 아닌 진짜 자신의 이름. 잃은 것도 많았다. 집도 떠났고 재산도 정리했고 가족과도 멀어졌다. 하지만 되찾은 것도 있었다. 존엄,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눈치 보지 않고 사는 자유. 정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삶은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었다. 누군가의 짐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정수가 선택한 마지막 길이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겨울 햇살이었지만 따스했다. 정수는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 공원으로 산책을 가기 위해서였다. 오늘도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었다.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